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사업 모델 혁신 방향. 디지털 사업 모델 혁신의 3단계. 아날로그 시대의 물리적 생산과 소비의 패러다임이 디지털 시대에는 사이버 개념으로 바뀌었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핵심 자산이 되었다. 그리고 최근 급속하게 발전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에 적용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시장 구조, 사업 모델, 프로세스에 이르는 격변으로 발생하는 산업 주도권의 재편으로 이어지면서 기업 혁신은 제품, 프로세스, 사업 모델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 디지털 관점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재정의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혁신과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같이 사슬 전반에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세스 혁신. 기존 아날로그 사업 모델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시대의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혁신이다. 기존 아날로그 기업들이 혁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전술적 차원의 제품 및 프로세스 혁신과 전략적 차원의 사업 모델 혁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당되는 아날로그 사업 모델 기업들은 디지털 시대에 재편되는 사업 모델을 기준으로 전략적 포지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산업의 본질 재해석. 아날로그 시대에는 산업을 전기전자, 철강, 화학 등 생산의 기술적 기반으로 분류하고 가치 사슬 단계에 따라 연구 개발, 생산, 유통, 서비스 등으로 구분했다. 하지만 플랫폼 개념이 출현하고 기존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전통적 분류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 과거 전자회사가 화학 부문으로 진출하고 제조기업이 유통업으로 확장하는 사례를 다각화의 관점으로 이해했지만, 이를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업 모델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배경에서 업의 본질을 재정립하는 차원의 사업 모델 혁신이 필요하다. 기존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재편되는 디지털 시대의 사업 모델은 인프라 공급자, 플랫폼 조직자, 플랫폼 오거나이저, 신뢰의 조언자, 트러스티드, ADVI-소, 제품 제조자, 프로덕트 메이커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디지털 시대 네 가지 유형의 사업 모델 관점 접근. 인프라 공급자. 대규모 설비 집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고정비를 분산시키고,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사업 모델로 연구 개발, 설계, 제조, 유통에 이르는 가치 사슬의 각 단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류의 페덱스와 DHL, 생산 설비의 플렉트로닉스, 결제의 페이팔, 크라우드 펀딩의 킥스타터 등이다. 온라인 유통의 경우 일본의 클래식 음악 애호가가 영국의 중고음반 판매점에서 직접 LP를 구입하고 아프리카 수공예품을 유럽에서 택배로 수령하는 모습은 일상이 되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클릭 한 번으로 주문과 결제, 배송 확인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간단한 과정이지만, 이면에는 글로벌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주요 시장은 디지털 시대에 대거 출현해 소규모로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는 마이크로 글로벌 기업들이다. 또한 글로벌 대기업들도 핵심 역량, 이외 부분들을 아웃소싱하는 추세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재편되는 네 가지 사업 모델. 인프라 사업자, 페덱스, DHL, 페이팔, 파페치, 플렉트로닉스, 킥스타터. 플랫폼 조직자, 이베이, 아마존, 애쉬, 페이스북, 우버, PCH, 트위터, 인스타그램, 에어비앤비, 이노센티브. 신뢰의 조언자, 트립어드바이저, 스티치픽스, 런업, 렌트 더런웨이, 어버크, 익시고. 제품 제조자, GM, GE, 포드, 토요타, 지멘스, 삼성, LG, 현대차. 플랫폼 조직자. 시장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참여자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시키고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증폭시키는 사업 모델이다. 이베이, 아마존, 애쉬 등 온라인 유통에서 출발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SNS로 확장되었다. 이후 에어비앤비, 우버 등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고정자산을 연결시켜 활용도를 높이는 플랫폼으로도 확대되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스타트업 단계에서 플랫폼을 전제로 사업 모델을 구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존 기업은 연구, 개발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를 일관 운영하는 특성상 다양한 외부 참여자들의 자원을 결집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착안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플랫폼 조직으로의 전환은 힘들다.
2001년 설립된 이노센티브는 크라우드 소싱 방식의 글로벌 연구, 개발 R&D 플랫폼이다. 기업의 과제를 사이트에 공개하면 전 세계 과학자, 연구자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성공하면 100만 달러까지 상금을 지급한다. 1989년 엑슨모빌의 유조선이 알래스카에 좌초하면서 유출된 기름이 얼음과 섞여 젤리 상태로 굳어버려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 17년간 풀지 못하던 난제는 현상금 2만 달러의 이노센티브에 공개된 후 불과 3개월 만에 시멘트 회사 엔지니어인 존 데이비스의 아이디어로 문제가 해결되어 유명세를 얻었다. 신뢰의 조언자.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한 공급자의 시장 도달 범위가 글로벌 차원으로 넓어지면서 수요자들의 선택도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신뢰의 조언자 모델은 소비자들에게 신뢰성 높은 대안을 조언한다. 식료품, 식단과 같은 일상적 구매 품목에서 해외여행 등 특별한 이벤트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원하는 대안을 추천한다. 또한 총체적인 구매 경험을 결합해 새로운 선택을 제안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고객의 식료품 구매와 사용하는 운동기구를 모니터링해 사전에 건강검진을 추천하거나 생활습관 변화를 권고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도 쇼핑 대행, 금융 상품 등에서 오프라인 추천 서비스는 존재했지만 개별 서비스 비용이 높았고 고객과 시장 정보의 한계로 매력도가 낮았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는 네트워크 효과로 축적되는 고객 정보를 활용해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여행자들이 사용하는 트립어드바이저는 여행 안내서를 대체했다.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여행지 주변의 명소와 맛집을 검색하고 실시간으로 방문자 후기를 참고하면서 여행을 즐긴다. 특히 기존 여행 안내서처럼 정보를 수집해 배포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스스로 사진과 경험담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방대한 분량의 정확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었다. 미국의 스티치픽스는 가입자들에게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 스타일링을 조언한다. 신장, 몸무게, 스타일, 가격대 등을 분석해 남성 30개, 여성 250개 브랜드 중에서 선별한 5가지 품목을 무료 배송하면 가입자는 마음에 드는 품목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반송하는 방식이다. 1회 서비스 비용은 $20지만 한 가지 이상 물품을 구매하면 공제된다. 제품 제조자. 제너럴 모터스, 제너럴 일렉트릭, 토요타, 지멘스를 비롯해 삼성, LG, 현대차, SK 등 현존하는 대다수 주요 기업들이 이 유형이다. 기술 개발, 제품 혁신, 마케팅 등 가치 사슬의 일관된 운영 역량이 주요 경쟁력이다. 포드 자동차의 컨베이어와 맥도널드식 표준화의 결합으로 상징되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에는 전후방 통합이 시대 정신이었다. 20세기 초반의 포드는 타이어, 생산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고무 농장을 소유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1980년대 확산된 정보혁명으로 가치 사슬의 해체가 진행되어 연구 개발, 생산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기타 영역은 아웃소싱하는 형태가 확산되었다. 가치 사슬의 해체라는 트렌드에서 제조에 특화해 성장한 대표적인 회사가 애플 제품을 생산하는 데만 폭스콘이다. 아날로그 사업 모델에서의 디지털 관점 융합과 진화. 디지털 시대의 특징은 가속적 변화, 불확실성의 증폭, 상시적 불안정이다. 아날로그 시대의 정적인 안정성은 역동적 안정성으로 개념이 변화했다. 움직이는 상황에서 계속 균형을 잡는 자전거 타기와 같은 존재 방식이다. 액체와 같은 유동적 기업 환경에서는 사업 모델도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기업들을 유형별 사업 모델 관점에서 보면 특정 영역에서 출발해 진화하면서 다른 모델과 융합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오프라인 사업의 진화. 밸브는 기존 사업 모델을 혁신해 세계 최대의 게임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1996년 설립되어 오프라인 판매 CD롬 게임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고 네트워크 게임이 부상하자 2004년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을 구축했다. 자사 게임을 판매하는 온라인 보조 채널로 도입된 스팀은 2010년대 초반 오프라인 게임 유통망이 붕괴하면서 주도적 플랫폼으로 떠올랐고 현재 1만 6천 개의 게임이 유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진출한 넷플릭스는 1997년 오프라인 비디오 대여 사업으로 시작했다.
당시 시장 지배자였던 블록버스터와의 차별점을 온라인 주문과 우체국 택배를 결합한 편리성에서 찾았는데, 시간이 지나 영상물 유통이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전환되면서 플랫폼 사업 모델로 진화했다. 현재 스트리밍 기술과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기능에서 발생하는 경쟁력은 플랫폼의 신뢰의 조언자가 융합된 사업 모델이다. 플랫폼 조직자 인프라 공급자. 아마존은 1994년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해서 세상 모든 것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성장했다. 글로벌 유통 공룡이면서 동시에 글로벌 크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최강자다. 2002년 출범한 아마존 웹 서비스는 매출의 10%에 불과하지만 영업이익의 70% 이상을 벌어들이는 알토란 사업이다. 1990년대 후반 급증하는 여타 온라인 사업자들이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서 겪는 어려움에서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아마존은 AWS를 독립 사업부로 출범시켜 오늘날 글로벌 시장 점유율 절반에 육박하는 사업으로 성장했다. 플랫폼 조직자 신뢰의 조언자. 렌트 더런웨이는 2009년 연애 드레스를 사용일에 따라 빌려주는 렌털 사업으로 시작해 8년 만에 600만 명이 하루 10만 벌을 이용하는 기업가치 8억 달러의 사업으로 성장했다. 한 벌당 평균 30회의 회전율을 기록하면서 패션 산업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사업이 본궤도에 접어들면서 드레스에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포함하는 솔루션 제한 개념으로 확장한 후에는 제품 고객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개별 맞춤형 패션을 제안하는 신뢰의 조언자 모델로 진화했다. 단순한 렌털 사업은 경쟁자가 따라하기 용이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패션 솔루션을 제안하는 모델은 따라하기가 어렵다. 제품 제조자 플랫폼 조직자. 디지털 시대의 아이콘 애플도 출발은 제품 제조자였다. 1976년 설립되어 개인용 컴퓨터를 주요 제품으로 내세워 그래픽 분야를 중심으로 독자적 영역을 구축했으나 시장 주도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플랫폼 사업 모델로의 전환 계기는 2001년 디지털 허브 전략으로 추진한 mp3 음악 재생기기인 아이팟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아이튠즈의 결합에서 만들어졌다. 이후 아이폰으로 확장한 애플의 사업 모델은 제품 제조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플랫폼을 결합시킨 모델이다. 디지털 사업 모델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고방식의 한계, 오랜 기간 누적된 관행 등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양호하고 우수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 사업 모델 혁신을 통해 21세기에도 성장을 지속할 여지는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이다. 포뮬러1 최강자 맥라렌 팀의 디지털 트윈. 자동차는 아날로그 시대 제조업의 대표주자다. 기계, 금속, 화학 등 광범위한 기술이 적용된다. 자동차 경주는 이러한 제조업의 기술이 압축된 경주차들이 벌이는 향연이다. 포뮬러1은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는 국제자동차연맹 FIA, 인가한 자동차 경주의 가장 높은 등급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서킷 레이스로서 참가팀이 운전석 하나에 바퀴 4개 전체가 외부로 노출된 오픈 휠 형식의 차량을 직접 제작한다. 경기장 관중 수는 연간 400만 명, 전 세계 TV 시청자는 연간 23억 명으로 현존하는 최대 규모 스포츠다. 차량 1대당 제작 비용이 100억 원을 상회하며 경기장 현장 요원 50여 명의 차량 설계와 제작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를 포함해 500명 내외로 구성된 팀 전체의 1년 운영비도 수천억 원에 이른다. 극한의 성능을 겨루는 고속주행에서 경쟁자를 앞서기 위한 창조적 혁신들이 오늘날 일반용 자동차의 표준으로 도입되었다. 전륜구동, 전자식 제어, 반자동 기어박스, 디스크 브레이크, 리어 스포일러 등이 대표적이다. 1천분의 1초를 다투는 포뮬러1의 경주용 차량 제작은 아날로그 시대의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이 결집하는 제조 기술의 첨단이었다. 디지털 격변의 시대를 맞아 포뮬러1은 차량 제작과 레이싱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물리-디지털 물리 PDP의 디지털 트윈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포뮬러1 전통의 강자 맥라렌 머클레런이 디지털 트윈을 선도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제조업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한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루어지는 제조 사이클 혁신. 맥라렌 팀은 매년 2대의 차량을 만들어 20여 회의 그랑프리에 참가한다.
1년 주기로 신차를 설계하고 완성품을 만든다는 점에서 자동차 제조업이 본질이다. 일반적인 대형 자동차 회사가 3년에서 5년을 주기로 진행하는 작업을 맥라렌은 매년 수행한다. 포뮬러1 그랑프리가 개막되어 신차가 경주에 나서는 3월부터 다음 해의 차량 설계가 시작된다. 경기장에서 운행되는 차량에서 산출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즉각 설계에 반영한다. 매년 1만 6천여 개의 부품을 재설계하는 설계팀의 CAD는 10분마다 새로운 도면이 나오는 속도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이다. 8월에 있는 2주간의 경기 중단 기간 동안에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재점검한 뒤 엔지니어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시험용 부품을 발주하고 수령한 부품의 성능을 시험하면서 설계의 완성도를 높인다. 12월에는 신차의 부품 설계가 완료되고 1월 말에는 시제품이 만들어진다. 2월에는 신차의 테스트 주행을 실시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을 거치는 과정이 3월의 그랑프리 개막 직전까지 진행된다.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경주용 차량이 설계 제작, 시험, 완성되는 과정이 매년 반복된다. 이처럼 제조 사이클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유는 완제품 출시와 동시에 개선점을 파악하고 설계에 반영해 부품 발주와 시제품 생산이 함께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통합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종 생산품이 2대뿐이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시험용으로 생산되는 부품들은 6개 내외의 소량이다. 차량의 모든 부품들이 끊임없이 재설계되고 시험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우수한 품질의 부품들을 신속하게 조달 시험, 보완하기 위해서 신소재, 3D 프린팅, 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역량이 필수다. 디지털 트윈 실물과 데이터의 일체화.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의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시켜 사이버에 존재하는 쌍둥이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설계, 제조, 운영 등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관리하는 접근 방식이다. 맥라렌은 경주용 차량에 대한 정교한 디지털 트윈 모델을 실행한다. 차량에 적용되는 모든 부품과 자재는 작업 지시서에 따른 개별 부품 번호에 대응해 관리되고 추적된다. 개별 부품들에도 RFID 칩을 삽입해 제조 시기, 장착 시기, 사용 기간 등이 실제 운행 데이터와 연계되어 관리된다. 시스템은 어떤 부품도 유효 수명 혹은 설계 한계를 초과해 사용되지 않도록 이동거리, 출발한 횟수, 부품이 차량에 장착되었던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데이터로 관리한다. 1만 6천 개 부품의 개별 위치와 수명 추적은 그 자체로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생성한다. 하지만 차량의 성능은 개별 부품의 단순한 모음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최적화되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발휘된다. 맥라렌은 제조 과정에서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을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체 성능의 극대화되는 조합을 찾아나간다. 맥라렌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는 과거 경주의 모든 드라이버, 차량 정보, 사건, 사고 등 확보 가능한 모든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제품이 나오기 전에 실제 경기장의 상황을 입력하고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디지털 세계에서의 자료를 축적한다. 차량의 성능, 경기장별 주행 전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분석하는데 연간 5만 회 정도가 진행된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화 과정에서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인간 창의력의 결합.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와중에도 맥라렌 팀의 프로세스에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주도하는 수작업 요소가 많이 존재한다. 차량에서 탄소 섬유를 적용한 차체, 프런트 윙, 리어 윙 등의 제작은 수작업의 비중이 높은 공정이다. 또한 차량 성능의 최적화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만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경험 많은 기술자들의 감각과 판단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혁신의 여러 부분이 팀원들의 인간적인 능력과 첨단 기술의 협력 시스템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숙련된 경험과 감각은 차량의 운영과 모니터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제품의 시험 주행 동안 500여 가지의 차량 관련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수집한다.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주행장의 현장 상황실을 경유해 영국 오킹에 위치한 공장으로 전달된다.
오킹 공장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주행 차량의 작동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설계에서 기대한 성능과 실제 수치와의 차이를 평가한다. PDP 순환 체계와 사용된 기술. 2. 분석 및 시각화 기계 장비들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의 분석 고도화와 시각화 등이 가능해짐. 디지털 기록 확보 물리적인 운영 및 공급망 관련 디지털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물리적 과정에서의 정보를 수집, 움직임 촉발, 디지털상에서의 결정과 액션을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바꾸기 위해 알고리즘과 자동화 적용. 맥날에는 아날로그 시절에 축적한 전문가의 협업 구조를 디지털 시대에는 상호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경기장에 위치한 현장 전문가는 경험에 기반해 상황 변화에 따른 대처에 집중하고 후선의 전문가는 데이터 분석을 수행해 현장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협업 구조다. AI 도입을 위한 7가지 실무 지침. 이해하면 받아들이고 모르면 거부하게 된다. 호모 사피엔스가 농사를 시작하고 정착하면서 문명을 만든 것은 불과 1만 년 내외이지만 떠돌아다니는 수렵 생활을 시작하고 진화한 기간은 수십만 년이다. 오랜 수렵 생활 동안 뿌리내린 본능적 감각은 현대인에게로 이어진다. 공포심이 대표적이다. 맹수나 적들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원시시대의 이동 생활은 위험하고 불안정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소식 10개에 반응하는 것보다 나쁜 소식 1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생존에 훨씬 중요했다. 예를 들어 큰 사냥감이 잡혔으니 먹으러 가자. 열매가 많은 나무를 찾았다. 라는 좋은 소식은 못 들으면 아쉽지만 그렇다고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우리가 사는 동굴에 들어왔다. 빨리 피해라. 라는 나쁜 소식은 듣지 못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또한 유한한 생명을 가진 특성상 종말과 파국에 대한 공포심은 심리적 기저에 잠재되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다. 특정 시점에서 조직은 각자의 방식으로 최적화되어 있다. 생물과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능 구조와 자원 배분 방식이 확립되어 있다. 새로운 요소의 도입은 이러한 기존 질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미래의 혜택은 불명확하고 현재의 충격은 명확하기에 조직원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거부하게 된다. AI도 마찬가지다. 향후 발전 방향과 특성에 따른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과대 포장되어 만병통치약처럼 기대하기도 하고 다른 편에서는 세상의 종말인 아마겟돈의 전조처럼 묘사하기도 한다. 소위 AI 전문가들의 시각 차이도 커다란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말할 나위도 없다. 미디어에서 접하는 AI와 막상 자신이 소속된 조직에서 AI 도입 소식을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향후 예상되는 조직 내부 역학관계의 변화, 자신과 소속 부서의 위상 변화 등은 현실적 문제다.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내심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자연스럽다. 경영진이 AI 도입 과정의 초기에 유념할 사항은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전달과 조직원의 납득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요지는 AI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의 도구이며 사람을 대체하지 않고 사람의 역할을 크게 만든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1980년대 이래 컴퓨터, 이메일, BPR, ERP 등이 기업 경영에 도입되었다. 모두가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색해 거부감도 있었다. 기업에서 인간의 역할과 입지가 줄어들이라는 불안감과 두려움도 존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효율성도 높아지면서 인간들은 단순 반복 업무를 벗어나 보다 창의적인 업무를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1990년대 인력의 대부분이 생산 현장에 있었으나 지금은 연구, 개발, 마케팅 등의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AI도 동일한 맥락임을 이해시켜야 한다. 인간들은 실체를 이해하면 수긍하게 되기 마련이다. 도메인 전문가에게 AI 기본 교육을 시켜라. 1970년대 메인 프레임 시대의 컴퓨터 전문가들은 신전의 신광과도 같은 신비로운 존재들이었다. 과학 잡지와 언론 지면에 첨단 기기로 컴퓨터가 소개되었지만 실제로 일상에서 컴퓨터를 접한 사람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군사와 우주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극소수의 대형 컴퓨터는 일반인들에게 존재하지만 체감하지 못하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개인용 기기가 보급된 이후 컴퓨터는 각종 응용 프로그램이 발달해 다루기 쉬워지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일상의 범용기가 되었다. 기업들도 컴퓨터를 업무에 도입하면서 유사한 과정을 거쳐왔다. AI는 20세기까지 학문적 영역에서 추구되다가 21세기 들어와서 산업적 용도로 확장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특수한 전문 영역이지만 향후 범용화의 과정이 진행될 예상이고 현 시점은 범용화의 초기 단계로 평가된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이 AI를 도입하기 위한 여건은 조성되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범용화된 수준은 아니기에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률 분야에서도 AI 기술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이미 간단한 법률 상담은 상용 서비스 수준에 도달했다. 기존의 법률 서비스 조직들도 AI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나 한계는 뚜렷하다. 일반 기업들은 생산, 판매, 물류 등을 관리하기 위해 BPR, ERP 등의 혁신이 정착되었고 내부의 IT 관련 인력도 일정 수준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 서비스 조직들의 IT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총무와 문서 관리 정도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서비스 조직이 AI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과 변호사에게 AI를 교육시키는 방안 중에서 선택한다면 어떤 것이 타당할까? 결론은 후자다. 법률 서비스 조직은 AI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시대의 서비스 조직으로 진화하는 게 목표다. 따라서 필요한 수준에서 기술을 접목하고 실질적인 목표를 추진하면 충분하다. 현실적으로 법률 서비스 조직에서 역량 있는 AI 전문가의 채용도 어렵다. 변호사들은 소위 도메인 전문가들이다. 전문 영역의 법리적 구조와 쟁점을 이해하고 있다. 기본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AI 교육을 시키고 AI 기술 전문가와 협업하게 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법률 서비스 조직의 사례는 일반화된다. AI 전문가를 현업에 배치하기보다 현업 인재를 상대로 AI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이 효과적이다. 실제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현업에서 경험을 축적한 도메인 전문가들에게 AI 관련 기술과 알고리즘 교육을 시켜 AI를 활용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설계할 능력을 확보한다. 다음으로 내외부의 AI 전문가와 협업해 실제로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AI 핵심 기술의 개발은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의 영역이다. 그러나 AI의 개발 능력과 활용 능력은 별개다. 그러나 AI를 실제로 적용한 문제 해결은 도메인 지식에 기반해 상용화된 AI 기술을 접목시키면 가능하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최고의 기술 수준에 있는 소수 전문가들이 아니라 일정한 소양과 현장 경험을 보유한 다수의 직업인들이 수행 가능한 영역이다. AI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지식을 축적한 내부 인력에게 AI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비즈니스 전문가에게 AI 활용 능력을 부여하는 방향이 타당하다. AI 도입에서 기술은 핵심이 아니다. 컴퓨터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컴퓨터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10대 청소년은 게임기로, 20대 학생은 학습 도구로, 30대 직장인은 업무 처리용 기기 등으로 각자의 용도로 컴퓨터를 사용한다. 컴퓨터 기술을 이해하면 사용이 더욱 편하겠지만 몰라도 상관없다. 컴퓨터를 켜고 응용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망치, 연필, 자동차 등 도구의 특징은 용도에 따른 사용법 숙지로 충분하다는 점이다. 도구의 기술적 지식은 알면 좋지만 몰라도 무관하다. AI 기술은 도구다. 일반 기업이 필요성에 따라 AI를 도입하는 경우에 핵심은 기술이 아니다. 자신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육상 운송이 주업인 물류회사를 생각해보자. 트럭을 사용해 물류 창고를 경유해 물품을 이동시킨다. 핵심 도구는 트럭이다. 물류회사는 트럭의 소재와 제조 기술을 몰라도 무방하다. 트럭이 항시 운행되도록 정비 및 관리하는 지식으로 충분하다. 간단한 고장은 자체에서 해결하고 큰 고장은 외부 정비소를 이용하면 된다. 수명이 다한 트럭은 외부의 폐차장에서 처리하고 대체 트럭을 제조회사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AI 기술 관련 전문 기업이라면 기술 자체가 경쟁력이 되겠지만 일반 기업은 입장이 다르다. AI 기술 자체가 급속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 이를 따라가기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반 기업에게는 AI 기술 연구 역량보다 상용화된 AI 기술 활용 역량이 중요하다. 학회에서 논의되는 AI보다는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AI가 중요하다. 빅데이터는 필수사항이 아니다. 데이터는 AI의 기반이다. 데이터는 독립변수이고 AI는 종속변수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이다. 따라서 데이터의 품질과 구조에서 AI를 엔진으로 도출되는 결과물의 효과가 결정된다. 그리고 데이터 단위가 많을수록 결과물의 정확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는 보험 산업의 대수의 법칙에 로 어브라지 넘버즈에 비유된다. 홍길동이라는 특정인의 미래 수명과 건강상 위험도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지만 홍길동 연령대의 모든 사람으로 모집단을 확장하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표본이 커질수록 통계적 확률은 실제에 근접한다. AI도 데이터 집단이 커질수록 유효성이 높아짐에서 대수의 법칙과 동일하다. 하지만 데이터 집단이 대단위가 아니더라도 데이터 구조를 잘 구성하고 해석하면 유효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즉 빅데이터 확보는 바람직하지만 스몰 데이터로도 의미 있는 결과물 도출이 가능하다. 경제학의 파레토 법칙에 비유해보자. 전체 결과의 80%는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80대 20의 법칙으로도 불린다. 보편적으로 20%의 원인으로 80%를 설명할 수 있다면 데이터의 효과적 구조만으로도 정확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현업의 AI 적용에서 흔히 데이터의 한계를 애로사항으로 지목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기업이 축적한 데이터는 AI 분석의 구조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기존 데이터를 정비하는 데이터 전처리, PREPROCSSING 과정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작업이다. 대용량의 데이터도 전처리를 거치지 못하면 오류 덩어리가 되기에 이 과정을 거쳐서 AI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한다. 데이터 전처리는 기계적 데이터 전처리와 의미적 데이터 전처리 외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기계적 전처리는 데이터의 오류나 잡음을 제거하는 기술적 과정으로 비교적 단순하다. 반면 의미적 전처리는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상대적으로 창의적인 과정이다. 스몰 데이터로도 의미적 전처리 과정을 잘 진행하면 빅데이터에 비견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AI 도입의 전제 조건은 데이터의 확보다. 데이터를 통해 AI를 학습시키고 알고리즘을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의 확보는 바람직하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다. 빅데이터라도 데이터 전처리가 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기호 뭉치와 다름없다. 스몰 데이터로도 데이터 전처리, 특히 의미적 데이터 전처리를 잘 진행하면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데이터가 100개로도 유의미한 AI가 만들어진다. 100만 개라면 더욱 좋다. 그러나 빅데이터 확보가 AI의 선결 조건이라는 입장은 오해다. 막연한 코딩 교육은 효과 없다. AI가 급부상하면서 기업 경영자들의 마음도 급해지고 있다. 그러나 AI라는 큰 방향은 이해하지만 실제로 현업에 적용하는 문제에서 명확한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나름대로 관련 도서를 접하고 강연을 들으면서 개념을 잡으려 하지만 총론 분명 강론 모호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하는 대표적 오류가 전 직원의 코딩 교육이다. 이는 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고 조직의 피로감만 가중시킬 위험성이 높다. 코딩 능력을 갖추면 장점이 많다. 하지만 코딩을 접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적 코딩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의 투입이 필요하다. 20대 또는 30대 초반의 연령이라면 처음부터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이상의 연령에서는 투입 대비 효과가 극히 적다. 코딩에 능숙한 프로그래머들이 AI의 사업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일반 조직원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코딩을 배워도 실제 적용과는 거리가 멀다. AI를 다루는 데이터 전문가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수학적 지식이나 코딩이 아니라 도메인 지식이다. AI 기술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AI 기본 기술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습득한 도메인 전문가가 기업이 원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내놓는 데 더 적합할 수 있다.
알고리즘이 이 도메인에 대한 지식만큼은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들도 내부 실무 인재들에게 AI를 교육하고 이미 나와 있는 기술에 대한 활용 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내부 인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90%에서 90.1%로 끌어올리는 일보다 실무 인재들이 AI가 아직 도입되지 않는 업무 영역을 발굴해 이 90%로 검증된 알고리즘을 적용하도록 교육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 범용이 아닌 산업 특화를 지향하라. AI 기술은 기업이 혁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기반이 되는 범용 기술이다. AI 기술 기업은 사업 자체가 범용 기술의 발전에 있다. 그러나 AI를 도입하는 일반 기업은 범용 기술을 응용해 자신의 사업에 특화된 해결책을 찾아 적용함이 목적이다. 따라서 범용 AI 기술을 소속된 산업과 사업에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실질적 가치를 만들어낸다. AI 기술은 일반적이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경험과 데이터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고유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경쟁하기보다는 특화된 영역에 대한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이 효과적이다. 특화된 영역을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더라도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프로세스를 실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AI 관점에서 어떤 데이터가 부족한지를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인지하는 과정을 통해 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과 전술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한계를 두고 망설이기보다는 현재 가능한 범위 내의 성공을 거두어가며 AI 프로세스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특정 산업 영역에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조차 대체 불가능한 특화된 AI 프로세스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성공을 바탕으로 큰 영역으로 나아가라. 디지털 시대의 특징은 불확실성의 증폭이다. 과거 산업시대 기업 환경도 끊임없이 변화했지만 근본적으로 양적 확대 과정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 환경은 디지털 혁명의 기인한 질적 변환이 진행되고 있다. 마치 물의 온도가 올라가도 100까지는 액체의 성질은 변하지 않지만 끓기 시작하면 기체로 질적 변화를 이루면서 분자의 변동성도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략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의 전략적 균형이 지도를 보면서 포지션을 찾는 독도법에 비유되는 정적 안정성 스태틱 스터빌리티이라면 디지털 시대의 전략적 균형은 자전거를 타면서 균형을 잡는 동적 안정성의 개념이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지도를 보면서 시장과 고객, 경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신의 포지션을 설정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지도상의 포지션을 확인하고 이동하는 동안 지형과 지물이 모두 변해버리는 가속적 변화가 특징이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는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움직이는 자전거 위에서 페달을 밟고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개념이다. 만약 포지션을 확보하려고 자전거를 멈추면 오히려 쓰러지는 역설적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전략의 추진이 아날로그 시대는 고정된 목표에 대포를 쏘는 개념이라면 디지털 시대는 변화하는 목표를 향해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하는 개념이다. 일단 대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추진하면서 작은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궤도를 수정하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거치면서 최종 목표에 도달한다. 디지털 시대의 기업들은 신속하게 착수해 초기의 작은 성공을 기반으로 작은 실패를 교훈으로 큰 성공으로 나아간다. AI 프로젝트도 초기의 작은 성공을 통해 조직 내 신뢰감을 높이고 점차 큰 성공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 중 하나인 구글조차 AI 초기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구글 내부의 AI에 대한 회의론이 심각해 민감도가 높은 검색이나 광고 사업이 아닌 음성인식 영역에서 첫 번째 AI를 도입했고 음성인식률을 성공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내부의 AI에 대한 회의론을 줄여나갔으며 이 모멘텀을 토대로 조직의 AI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구글 브레인을 총괄했던 앤드류 스탠포드대 교수는 도입 초기에 시작한 소수의 AI 프로젝트가 가장 가치 있는 AI 프로젝트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시도가 있어야만 그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유의미한 성과로서 기업 내에 공유되고 가장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낳는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AI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 AI 도입은 초기 단계로서 성공 사례도 많지 않다. 하지만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은 초기의 위험을 일정 수준 감수하고 시작했다. 실패해도 되는 적정 규모의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도 능력이다. 실패를 거듭해야만 부족한 영역이 채워진다. 가장 의미 있는 첫 AI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아래의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당신의 회사를 인공지능 시대로 이끌 것인가?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력 얻기. 새로운 혹은 외부의 AI 팀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도메인 지식은 없을 수도 있음이 깊은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내부 팀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견인력을 보이기 시작하는 AI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 오늘날 AI 기술을 사용해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시작한 기업들이 너무 많다. AI 엔지니어가 킥오프 전에 프로젝트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목표를 정해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